위대한 거장들의 삶을 변화시킨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하지 말고 잠이나 자. 잉? 그게 철학의 대가 니체를 바꾸고 독일 음악의 거장 바그너에게 구원적 역할을 하고 톨스토이가 깊은 자극을 받았으며 찰리 채플린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그러니까 거장들의 삶을 변화시킨 통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인생은 원래 우상향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란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대목씩 읽기 좋은 책인데요. 저는 물론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매일 제 영상을 통해 들으신다면 하루가 정말 좋겠다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같이 말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반성을 할 거면 밤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하라.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거나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럴 바에 밤에는 그냥 잠을 자라. 깊이 있는 사색과 자기 반성, 노력은 아침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것이 밝고 신선하기에 좋은 것은 더 좋게, 좋지 않은 것은 덜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밤에 자기 반성을 하며 자신 혹은 남을 혐오하면서 잠에 드는 것보다 그냥 잘 땐 자고 굳이 할 거면 아침에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밤에 이불킥을 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과 같죠. 제가 항상 영상에 말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바라보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오늘 밤 잠 편안히 주무실 겁니다.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은 뇌 속에서 위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고 내면 속 자아가 계속 생각을 끄집어내 만지고 있는 겁니다. 뇌는 그렇다 쳐도 자아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아는 본인이 없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본인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 찰싹 붙을 만한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아, 이건 자아가 활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자아는 그 생각을 멈춥니다. 자신의 행동을 들켰기 때문이죠. 자아 입장에서는 분명 본인과 나 자신을 동일시했을 텐데 분리당했다고 처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생각으로 괴롭히기 시도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라봐 주세요. 귀엽게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자기 전에 스스로를 괴롭히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무실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침에 하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침은 자아가 가장 약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뇌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자아도 금방 회복할 겁니다. 아침에 항상 하던 습관인 핸드폰부터 보는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다른 행동을 딱 한 번 해보세요. 다른 선택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A라는 사람은 퇴근 후엔 언제나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어느 날 친구가 공연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A의 선택에 따라 A 인생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만약 A가 예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냥 집에 있겠다 할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읽었다면 그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셨겠죠. 그럼 공연을 보러 갈 겁니다.
과연 공연을 보러 간 A에겐 어떤 가능성들이 열릴까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 A와 일어나자마자 숨을 깊게 마신 A. 여기서 잠깐. 만약 우리 곁에 항상 숨을 깊게 마시게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들에겐 항상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저와 노들 출판사는 여러분의 숨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카톡으로 받는 일일 동기부여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데일리 모티브 채널만 추가하시면 7월 15일까지 무료로 매일 아침 8시에 숨은 조력자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엔 매우 저렴하게 하루 100원으로 100일간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다면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조 디스펜자의 책에는 이런 부분을 뇌과학에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시냅스가 굳어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그 굳어진 시냅스에 따라 모든 걸 그쪽으로 선택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다른 시냅스를 연결하려고 시도하면 처음은 어렵지만 한번 연결되면 그것도 무의식처럼 할 수 있다 합니다. 이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생각할 거면 최악을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그 거장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움직인 말이 맞을까요? 보통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부정은 부정을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최악을 생각하라 합니다. 조금만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면 그 안에는 환멸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일시적이고도 애처로운 희망들에게는 이내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환멸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크게 좌절하고 만다. 그럴 바에 최악을 생각하라. 나쁜 가능성을 막고자 예방책을 준비할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늘 약간의 두려움을 겪고 난 뒤에 훨씬 밝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큰 불행들을 생각하다 보면 훨씬 작은 불행을 겪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수월해진다. 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전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쓸데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말은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실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생각 못 멈춰.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 최악을 생각해서 미리 움직여.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최악을 생각해서 움직여서 최악을 면한다 해도 다른 작은 불행이 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제 구독자님이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남기신 경험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분은 제 책 죽어도 컨티뉴를 읽고 명상을 처음 시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되뇌이셨대요. 순간 싸운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친구와 연이 끊어지더라도 그 친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명상이 끝난 뒤에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려놓음과 상대방을 위한 축복으로 내면이 작용하면서 외부에 작용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최악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쇼펜하우어는 생각을 멈추지 못할 거면 차라리 최악이라도 생각해서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기대하고 충격받으면 환멸을 느끼지만 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하면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안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려놓기와 맞닿아 있죠. 구독자님의 사례에서도 최악은
다퉜던 친구와 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 축복을 얹었고 결과는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철학은 항상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죠. 이 사유가 곧 정신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와 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회원인 해친들님이 되어주시면 해당 부분을 오디오북처럼 들으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생기면 행복한 거다. 이?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이 말들은 쇼펜하우어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닌 그가 풀이한 말들을 읽고 제가 임의로 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해설을 들어보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틀렸다. 고통이 없어지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반드시 권태가 찾아온다. 궁핍, 고난, 고통, 좌절과 같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적당한 압력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행복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쓴 고난이 생기면 행복한 거다 라는 표현이 공감 가실까요? 우리 세상은 모든 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과 극에 있는 그것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극에 있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반대에 있는 자신도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선거로 인해 나라가 두 파로 나뉘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한쪽만 있다면 그건 독재이고 공산주의가 됩니다. 서로가 있기에 견제하고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슬럼프, 그걸 대하는 방식 하나에 따라 당신의 인생 곡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우상향, 누군가는 우하향. 왜일까요? 운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능력의 차이? 슬럼프,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말도 안 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던 일들이 멈추고 잘 흘러가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더 무섭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좀 슬럼프예요. 하지만 그 슬럼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 수많은 거장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철학자입니다. 바그너, 니체, 톨스토이까지 그를 읽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상 가장 똑똑한 철학자 이수식어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슬럼프에 빠지고 싶진 않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정답은 단순합니다. 보내야 할 것은 보내라. 우리는 가끔 실수를 붙잡고 삽니다. 잊지를 못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실수 하나에 우리 인생 전체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슬럼프는 실수가 아닙니다. 반응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슬럼프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거기 주저앉고 누군가는 거기서 일어섭니다. 그 차이,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불행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걸 붙잡습니다. 왜냐면 우린 감정을 놓지 못하니까요. 특히 우울하거나 예민한 성향의 사람은 슬럼프를 더 깊이 받아들이죠. 상상 속에서 고통을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자신의 감정과 결합되어 더 커다란 불행을 만듭니다. 한 번의 실패보다 더 위험한 건 지속되는 실패감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감은 외부가 아니라 내가 자꾸 붙잡고 있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을 놔주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슬럼프는 흘러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불행은 스스로 자라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자기계발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라. 항상 최악을 상상하라. 처음 들으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죠? 최악을 상상하라니 그럼 계속 불안해지잖아요. 아니요. 핵심은 불안하라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조차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말은 사실 이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키우는 건 사건이 아니라 상상이다. 그리고 그 상상을 직면할 수 있다면 더는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운 건 실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날까 봐라는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마라. 그 감정을 바라봐라. 직시해라. 그리고 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죽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너를 죽게 하나? 그게 정말 너를 이 세상에 혼자 남게 하나? 아니다. 그건 단지 네 생각일 뿐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긍정입니다. 긍정이란 무조건 밝게 웃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힘, 그게 긍정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슬럼프를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놓고 있나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슬럼프는 바람일 뿐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 바람을 두려워하면 배는 멈추고 맙니다. 그 바람을 이용해야 배는 나아갑니다. 하지만 놓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당신을 망가뜨렸습니까? 정말 당신을 거지로 만들었나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을 홀로 두었나요?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걸 놓지 못한 마음이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지금도 꽉 붙잡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가진 것을 보는가, 가지지 않은 것을 보는가? 성공한 사람은 없는 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너무 자주 왜 나는 저걸 못 가졌지? 에 집중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미 가진 것조차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떨어졌지만 의대에 들어간 사람, 신체적 약점을 이겨낸 전설적인 운동선수. 이들의 공통점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며 감동하지만 감동하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성공의 출발이다. 저도 저 자신을 알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키가이? 처음엔 한 글자도 못 썼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잘하는지도, 뭘 원하고 있는지도 단 하나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혜지가, 넌 진짜 뭘 원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놀랍게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죠. 사람은
가진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슬럼프가 있다면 당신이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보세요. 답은 항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슬럼프를 바꾸는 건 능력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 곡선은 다시 우상향을 그리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이 이미 가진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작은 능력이든 따뜻한 관계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든 그걸 붙잡는 순간 슬럼프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될 겁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걸 잊고 있었을 뿐.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건 남의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한편 오픈 카카오톡에서는 많은 분들이 서로의 끌어당김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고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민한 배우로 활동하며 최근 가장 멋있는 아저씨로 각인된 키아누 리브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때는 2024년 뉴욕 포스트지에 남편을 잃고 고립된 상태에서 SNS를 통해 키아누 리브스와 연락을 했다는 67세 여성. 키아누는 그녀에게 촬영장에 묶여 있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여성은 6만 달러를 송금합니다. 하나로 약 8천만 원이죠. 키아누 리브스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따뜻했고 진심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키아누 리브스였으니까요. 한편 우리는 그가 노숙을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을까요? 사실 그는 3,700억의 자산을 소유한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인데요. 이 사건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신분증을 위조한 얼굴 없는 한 남성이었던 거죠.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던 여성을 상대로 키아누 리브스를 사칭했던 겁니다. 키아누는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인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서 서로가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 해를 끼치지 않죠. 키아누는 그런 인간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SNS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과거를 보면 왜 그가 이런 철학을 고수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1964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뮤얼 리브스는 하와이 중국계 혼혈, 어머니 패트리샤 테일러는 영국인 의상 디자이너였습니다. 키아누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가출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는 여러 남성과 재혼했으며 키아누는 의붓 아버지가 자주 바뀌는 집에서 성장하죠. 가정의 안정감과 일관된 보호자 관계 없이 끊임없는 이별과 환경 변화 속에서 자랍니다. 성장기에는 난독증으로 인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여러 학교를 전전했으며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우 관계보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합니다.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조커 영화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의 형인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23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은 키아누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고 이후 우울증과 깊은 내면적 침묵에 빠졌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키아누는 이 사건 이후로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리버 피닉스를 언급하지 않았죠. 스피드 영화로 탑급 배우로 성장했지만 또 한 번 상실을 겪습니다. 오랜 연인이었던 제니퍼 사임과 사이에서 에바 아처 사임이 리브스를 임신했지만 출산 1개월 전에 사산됩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충격을 받고 이별하게 되는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둘은 연락을 유지했는데 음악 파티에서 귀가 중 제니퍼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사망 당시 차 안에는 항우울제와 와인병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여전히 고통 중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이 일로 키아누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장면들이나 슬픔에 잠겨 혼자 앉아있는 벤치 장면들이 파파라치의 사진에 찍히며 그가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그 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둔 걸까요?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키아누는 다시 가까워지면 또 잃을까봐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그건 그에게 사랑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사는 건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거리를 둔 건데 그 거리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SNS를 전혀 하지 않으며 연애, 가족, 자산, 취미에 대해 개인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LA에서 지하철을 타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감추는 방식을 선택하죠. 인터뷰에서도 고립감을 표현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깊은 상실 이후 그는 감정적 소통보다는 내면화된 침묵을 선택한 거죠. 오랜 연인이었던 제니퍼의 사망 이후 공식적인 열애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알렉산드라 그랜트와 6년 동안 장기 연애 중이죠.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예술적 협업을 했고 책 출판사인 엑스 아티스트 북스를 공동 설립해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최근 2025년 6월 3일에는 영화 발레리나 프리미어에서 손을 꼭 잡고 레드카펫에 등장하며 6월 22일에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여동생인 킴 리브스는 10년간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동생의 투병 생활조차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았고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고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2, 3편 출연 당시 출연료 8천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를 스태프들에게 양보하여 특수효과팀과 의상팀, 메이크업팀 등 제작진 전체에게 골고루 배분되었다고 합니다. 키아누는 이렇게 말하죠. 이 영화는 그들의 기술로 완성된 것이니까요. 또한 매트리스 리로디드 때는 무술팀 12명에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수천 달러 상당의 결혼 선물을 하고 세트장에서 소외된 스태프들에게 깜짝 저녁을 대접하기도 하고 촬영장에 함께한 사람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거리에서 노숙인과 나란히 앉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다정하게 응대하지만 불편을 주지 않는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를 잇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상처 주지 않는 거리에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키아누 리브스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게 되지만 그 후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삶을 먼 얘기로 느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넓게 형성함으로써 그만큼이나 커다란 행복을 만끽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를 넓게 형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비롯한 모든 범위의 제한은 표면적으로는 불행해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작고 적은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무시무시한 권태감이 뱀처럼 파고들어 뙬리를 틀기 때문이다. 권태감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겨 도박과 음주와 같은 파괴적인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삶의 여러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행복은 머지않아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키아누가 사는 방식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선의를 베풀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삶에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결국 성장이 되고 기존의 나를 벗어나 다른 선택을 통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컨티뉴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